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는 먼저 노동 문제의 개요 부분에서 간단하게 노동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노동 문제와 그 실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 번째, 노동 문제의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화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강수 감독의 이 영화는 이제 1995년에 개봉을 했고요. 동대문 및 청계천 지역의 평화시장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개봉할 그 1995년에 청룡영화상, 춘사국제영화제, 그리고 이듬해에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영화제에 각각 수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긴급조치 등 공포정치의 절정기였던 1975년에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법대 졸업생 김영수라는 인물입니다. 문성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숨어 있는 처지였는데, 이제 4년 전에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를 외치면서 스스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몸에 스스로 이제 불을 붙여 사살한 그런 전태일 씨의 얘기를 이제 문성근 배우가 김영수라는 인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쓰려고 하는 건데, 당시 이제 22살에 사망한 전태일의 죽음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사회 각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아직 제대로 그 관련 정리들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오늘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21년에 개봉한 영화 테일이 같은 인물이죠. 전태일. 홍준표 감독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라는 잡지에 연재된 같은 이름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영화는 이제 그 문성근 배우가 액자 형식으로 전태일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갔다면 이 애니메이션은 그냥 온전하게 그 전태일 씨가 주인공으로서 내용을 다 이제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원래 정식 재단사가 돼서 어려웠던 가족들의 생계도 꾸리고 동생들도 공부도 시키고 하려고 했으나 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보조로 처음에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얘기를 봤었을 때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도 커피 한 잔 값도 받지 못하고 피를 토하는, 폐병에 의해서 피를 토하는 어린 여공들, 그들을 보면서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 스물두 살 전태일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나의 목숨을 바쳐서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영화는 이제 미싱 타는 여자들이란 영화인데요.
이영래, 김정형 감독들의 연출이 있고요. 22년도에 개봉을 합니다. 3명의 그 당시 이제 여공들 출신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이 세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의 그런 분신 자살 사건 이후에 청계 피복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세 분이 당시 새마을 노동교실이 설립됐고 또 그 노동교실 유지를 위한 노력들 또 이제 당시 이제 이 노동교실을 어떻게든 이제 없애고자 했던 그 당시 어떤 정부들의 조치 그거에 또 저항하는 사건들 그래서 1977년 9월 9일에 창계 피복노조 노동교실 사수 농성 사건 이제 그 전말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태일의 누이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열심히 그런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위한 활동들을 했던 거죠. 이 세 가지 영화들을 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 이 평화시장 아주 열악했던 공간들이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1층, 2층으로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오늘날 이런 동대문의 명소들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비교가 되는 그런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들이 당시 얼마나 열악했는지 노동 환경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영화를 보면서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전태일 씨, 요 관련된 영화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그 영화를 한번 감상을 하고 오셔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태일에 관한 영화를 골라서 보고 오셨으면 영화를 뭐 전체를 다 보셔도 좋고 시간이 되시면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 10분 이상 되는 걸로 리뷰를 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택을 해가지고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화시장은 말 그대로 서울 동대문과 청계천 지역에 밀집한 의류 도매 시장이죠. 한국전쟁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미군복 염색, 탈색해서 판매하거나 미싱 한두 대로 판잣집에 그 미싱을 들여놓고 옷을 짓던 그런 규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 후에는 이제 청계천변에 노점상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큰 상권이 형성이 됐죠. 당시 상인들의 60%, 그 당시 가량은 이제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발 시대였던 1970년대, 수공업 위주의 우리나라가 산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영세 업체들이 밀집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 빈민, 일용 노동자들의 어떤 값싼 그런 노동력을 원동력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노동 환경은 매우 매우 열악했고, 그 당시 이제 재단사 보조로 일을 하고 있던 전태일 씨는 청계 피복 노조원 그런 모임들을 좀 구성을 했고, 결국 분신을 통한 사회적인 항의를 한 거죠. 그런 전태일의 분신 이후에 이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다락방들은 좀 철거되었고, 공장들은 인근의 창신동, 숭인동, 신당동 지역의 주택가들, 반지하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 환경들이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된 건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죠.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싱 타는 여자들에서 나오는 청계 피복 새마을 노동교실 이거는
전태일의 어떤 분신 사후에 청계 피복 노조 측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정부 측이 요구를 해서 그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야학의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청계천 일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 공간이었던 것이죠. 1973년 5월 21일 동화시장 옥상의 50평 건물로 개관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기초학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통장 출금과 같은 과제도 내고 이렇게 이제 놓치고 가기 쉬운 어린 노동자들 잘 모르잖아요. 실생활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도 같이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청계 피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민주노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작업 환경 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계속 벌이고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거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공동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이 청계 피복 노조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을 쭉 해왔는데 그 장기표라는 인물의 공판정에서 항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97년 1977년 7월 19일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피복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던 이 청계 노동교실을 이제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감상 잘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들이 어, 오늘날 그럼 이 영화가 과거의 이야기들로만 구성이 돼서 오늘날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홍준표 감독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테일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뭐 매년 지금 최근에는 이제 500명, 600명, 700명, 800명 계속 그 해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가 갈수록 그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의 끼임 사고로 김용균 씨가 사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묻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때 이제 발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인 거죠. 그렇지만 그 법률이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다시 재시도가 되고 하면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 저쪽에 이제 감독관이 나뭇가지를 주우라고 해서 이 23살 이선호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와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사이에 그걸 또 못 봤던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갖고 와서 이쪽 날개를 접었는데 반대쪽 날개가 같이 오류로 고장으로 접히면서 300km가 넘는 그런 쇳덩이에 눌리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고층
21년 9월 달에는 이런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중에 추락사하는 사고들. 근데 이 당시 이 사고도 알려지면서 사실 통계를 보면 매달 한 명씩 이런 고층에서 어, 추락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고요. 2024년에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 그중 사망자 23명인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안전 교육이 미흡했던 이런 사고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당시 1970년에 외쳤던 그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근로의 환경, 형태,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전태일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당시는 재단사 보조, 미싱사, 어린 시다. 이 시다도 뭐 우리가 영화 친구에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그런 시다바리 막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 시다가 막 쓰였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일본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있는. 이 시다라는 말이 뭐 당시로 말들이 뭐 공순이다, 보조나 견습 뭐 이런 의미라고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관계여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재단사가 갖는 권한이 막강해서 그 밑에 월급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조차도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직 굉장히 수직 관계라고 하는데 전태일은 당시에 재단 보조였을 때부터 이 어린 시다 하는 그런 견습생들의 바느질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료로 본 거죠. 그냥 부하 직원이 아닌 동료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일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본인도 과거에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에서 다뤘듯이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사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 잘 돕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음. 결국 사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나만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서로가 일을 하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과거의 전태일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전태일이 외쳤던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날 그럼 해결이 된 거냐? 이런 반성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이런 테일이가 없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 문제의 본질을 보면 일, 노동,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꼭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결국 소득, 재산이죠. 그럼 이러한 소득은 우리가 결국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자각하는 곳은 바로 일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터가 안전하고 보건적으로 위생적이어야 하고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런 노동 계급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힘,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노동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판매해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산수단에서 그런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건데, 결국 다른 생산수단들, 땅, 건물,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너무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해서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처해 있죠. 오늘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AI, 로봇 등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계속 다시 강조되면서 고용시장의 유연화, 계약직 등 쉽게 고용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고용시장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중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두 개의 분절된 노동시장이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결국 다양한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해고를 계약이 취소되고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본다면 결국 현재의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겠죠. 그럼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들은 결국 주거 문제, 여가 문제, 사회 관계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층의 결혼, 출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N4 세대,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면 사회적으로도 계속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되겠죠. 비정규직,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 등의 어떤 낮은 임금, 일을 하는데도 늘 빈곤에 시달리는 근로빈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근로빈곤에 처하면 우리가 앞에서 빈곤 문제에 대해 다뤘던 것처럼 다양한 또 빈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의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의 형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사회 전체의 유지들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양상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로 고용이 없는 저성장 이 문제, 유연화된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 없는 저성장, 우리가 1960년대 이래로 수출 산업 위주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산업 중에서는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그런 성장은 곧 고용과 같다. 고용의 규모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인건비 절감,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해지면서 핵심 인력은 직접 고용하고 주변 인력은 간접 고용하는 아웃소싱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비정규직인, 비정규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IT화, 자동화, 로봇화 등 생산직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 사무 업무들의 인력도 계속 수요가 감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했었었는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급속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공공부문도 더 이상 이제 안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게 이제 변화의 양상들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그 경제 성장률에 비교했을 때 고용의 증가율은 항상 더 작습니다. 그렇죠? 항상 더 작아요. 작으면서 대부분 작고 마찬가지로 같이 감소 추세가 되겠죠.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음,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상이 좀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 탄력성은 경제 성장이 1% 증가하면 고용이 몇 퍼센트나 증가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1년에는 0.567 정도, 2017년에 0.375대로 되고 있고, 지금 23년도는 0.312 정도. 이 고용 탄력성 또한 계속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이렇게 고용 없는 저성장이 수치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연화된 노동. 노동시장의 유연화, 분절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국가보도의 날이 우리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 우리가 이제 그 구조관리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국가 부도라는 거죠.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서 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의 각서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고 그래서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고 이후 한국 경제가 결국 IMF가 요구하는 경제 체제를 수용했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체계들이 바뀌었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그런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주요한 노동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부터 시작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IMF 사태, 그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해라라는 요구사항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의 이중적인 구조, 고용 형태 불안정화들이 초래됐고요.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됐겠죠. 일일 고용, 계절 고용, 일시 계약 고용 이렇게 한시적 형태의 질 낮은 일자리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의 지속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승진, 임금 수준 등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인 거고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 그렇게 고용의 단기성, 고용 불안,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처우 등에서 불리하고 해고의 불안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중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 22,651원이라고 나와요. 이럴 때 정규직이 24,409원, 비정규직이 17,233원으로 차이가 나죠. 시간당 임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이렇게 또 차이가 나죠. 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도
21년도에는 72.9에서 이제 22년도에 70.6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로 시간도 임금 근로자 전체를 보면 154.9시간인데 전년 대비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정규직은 전년 대비 11.2시간이 감소를 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3.7시간이 감소해서 뭐 이제 근로 여건이 마치 뭐 좋아지는 것, 뭐 정규직이 더 많이 줄어서 이제 근로 여건이 좋아지긴 하지만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월급은 더 오르는 거죠. 전체 근로시간은 줄고 그러면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비정규직은 시간이 줄지만 어때요? 월급제보다 시간 단위로 받는 임금 체계인 경우가 더 많죠, 비정규직들이. 그러면 전체 월급은 더 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줄면. 그런 여건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간당 임금이 7,2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정규직이 예를 들어 시간을 더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비정규직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고요. 그럼 전체 월급 차이는 더 심해지겠죠. 시간당 임금도 차이 나는데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하면 정규직 임금이 더 훨씬 많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근로시간, 열악한 노동 현장,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정규직에 비해서. 또 비정규직은 이 가장 불안한 것은 그들의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들을 보면 크게 얘기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얘기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또 성별 격차,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화된 가격 경쟁력에 처했고요. 그걸 보강을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화된 가격 경쟁력을 보강을 하려면 본인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을 이전한 중소기업 쪽으로 그런 어려운 비용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는 점점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고착화되는 원청, 하청 이런 수직적인 분업 구조. 그러면서 여전히 그 사이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들이 많겠죠. 비용 전가를 중소기업 쪽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수출 중심의 대기업,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그런 생산성에서도 많은 격차들이 보이게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우리가 점점 고용 형태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죠.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들이 대기업에 좀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 있는 노조들은 아무래도 개별 기업 단위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의 여건들은 조금 더 중소기업보다 좋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조들은 또 정규직에 대한 그런 대표성들을 띠잖아요. 그러면 정규직들은 또 그런 근무 여건들은 비정규직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 업종 전체, 산업 전체, 그런 산별 교섭의 노력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그런 격차들이 감소가 될 건데, 그런 노력들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성별 격차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경력 단절의 어려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불리한 환경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한번 뉴스 자료화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문제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이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10년 넘게 일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한 달 급여 209만 원, 원청 직원보다 길게 일하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근로조건 격차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88만 원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있다고 봅니다. 거대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기존 노조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와 수출 중심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고용 형태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노조 측면에선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전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별 교섭 노력이 부진했던 점도 지적됩니다. 경제와 산업 구조 자체가 먼저 이중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기업별 노조 체제로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능력 자체가 그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앞서 2015년 노사정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에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별도 수당을 못 받다가 올해야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실제로 외곽 청소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간행적으로 외곽 청소는 남성일, 여성은 실내 일을 한다는 구분으로 인해 외곽 수당은 남성에게만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을 해소하려는 이런 움직임에도 전반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차츰 개선되고는 있지만 국제 지표와 비교하면 아직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래로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워낙에 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있는 일자리 여성들이 워낙 많이 분포하다 보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이전만큼의 임금을 받기 힘든 점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성 비중이 높은 돌봄 노동의 경우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3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만 원 상승할 동안 돌봄직 노동자 임금은 49.7만 원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청년 실업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날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서 학력이 상향 평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 활동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미루고 계속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격증들, 어학연수, 인턴십 활동 이런 부분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는 미스매치 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중구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단기 일자리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로 조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교육, 주거, 연애, 결혼, 출산 등 청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청년 주거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연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아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늦게 할수록 그 청년의 부모, 즉 기성세대의 노후 준비의 부담 부분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 관련해서 뉴스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유별 더 시간입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청년 백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졸업생 4명 중 1명꼴인 12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 백수 중 절반 넘게는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가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정도는 백수 상태에서 별도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해를 여러 번 넘기는 재수, N수생은 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은 무려 59만 명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첫 직장을 구했지만 정작 오래 일하진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처음 구한 직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나 근로 여건 등에 불만족했다는 이유가 46%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등의 이유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머무르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조차 이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신분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들이 사실 일자리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대학 졸업자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또 임금 수준이 높고 복지 수준이 좋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좋은 일자리는 적고 그렇지만 그 흔히 말하는 저보가 같이 일자리는 많고, 결국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 쪽에서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채용문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채용 규모가 확정된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보통 선호 일자리로 분류되는 국내 대기업 중 3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 이상 취업문을 두드리지 않는 청년 백수도 4명에 1명꼴이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이렇게 연령별로 고립, 은둔 경험 청년들이 나오는데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 때문에 그렇게 고립과 은둔을 경험했다. 연령대도 이렇게 좀 높죠. 그런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 된다라는 YTN 뉴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2020년 이후로 고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감소 추세가 있고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또 감소세에 있는 것이죠. 고용률이. 2021년 3월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자 수를 보면 이제 2020년 1월 기준으로 증감이 반복이 됩니다. 증감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고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또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때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이 컸던 시기였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양적 측면에서 빠른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22년 5월 기점으로 또 감소 추세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고용률이 사실 일부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실상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에서 24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 45.9%, 일본 46.4%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5.2%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13.4%포인트 낮은 수준이죠. 25에서 54세 고용률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74.9%인데 미국이랑 일본,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러한 노동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 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양상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 그리고 변화, 또 이를 통한 일자리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그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부분도 생기고 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회귀로 인해서 여전히 계속 이중노동시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이중노동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좋은 쪽의 방향 해법은 뭐겠어요? 비정규직 쪽의 혜택을 증가시켜서 정규직 수준으로 맞춰주면 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해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부의 해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을 때 비정규직을 이런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과부가 심하니까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야 된다라는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 정치인들의 어떤 공약들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올바른 정책,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는 건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들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자. 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 지역별 차원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이 임금 분포가 그냥 평균적인 임금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대표, 임원, 여러 가지 고위직들은 임금이 높잖아요. 반면에 그 기업에 처음으로 입사한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낮을 거고요. 그런데 평균으로만 제시를 하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금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과 공유제 확산 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자.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자. 상생협력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자. 세제 감면 등.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노동시장의 조기 진입을 유인을 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청년 졸업 후에 일정 기간에 첫 취업을 하면 혜택을 주자라는 의견들인데요. 청년 근로자의 소득 공제, 세액 감면 등의 혜택,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고요. 사회적인 안전망의 확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자체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래 산업 구조들은 더 급변하고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건데, 그런 빠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가 일자리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직 과정에서 그런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업보험 등의 시스템을 확충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업보험을 신청해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점점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가급적 그런 실업수당들을 잘 지급 안 하려는 그런 추세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충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북유럽, 그런 좋은 실업수당 갖고 있는 제도들은 뭐 실업을 왜 했느냐, 뭐 이런 이유를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급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왜 원인도 따지고 질병이라고 하면 그럼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질병이라면 점점 최근 들어는 뭐 2개월,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이런 추세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 한 번 실패해도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등 그런 사회 연대적인 방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으로 중견기업화하고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같이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동 청소년 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